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희룡 지사님이 굉장히 차분차분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주제가 나오니까 굉장히 목소리 커지셨어요. 돈을 지급하고 실제로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같은 도지사 처지 아닙니까? 아무리 규모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민주당 소속 이제 도지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복지를 늘린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 도백의 입장에서 도의 재정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하는 건 다 이해해야죠 저희가. 그래요. 그런 면보다요. 지금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걸 주도하고 있잖아요.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네네. 원희룡 지사도 뭐 대권 선언은 굉장히 일찍 하셨어요. 하셨는데 잘 안 뜨고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아주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저도 뭐 저희도 출신이고 이러지만 사실은 이제 제주도지사 제주 출신이세요, 현 변호사님. 고등학교 선배예요 심지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내려가서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대권은 좀 멀어진 거 아닌가라고 봐요. 원희룡 지사. 네, 그런 데 대한 이제 약간 조급증이 있지 않나. 이제 민주당의 시각은 이런 거군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좀 떠야 되는데 안 뜬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서운함 아닐까? 이런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봉사하겠다는 거는 아주 선한 의도이고 그럼요. 아주 멋진 겁니다. 대부분 그럴 때는요. 내가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 마지막. 정치의 마지막으로 가서 봉사하겠다 그런 것이지. 알겠어요. 하여튼 뭐 민주당이 바라보는 것과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게 다른 거니까. 여하튼 그렇고 오늘 뉴스닥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진짜로 딱 한마디씩만 어제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를 정말 딱 한마디씩만 평가 듣고 시작하죠. 누구 먼저? 네. 이준석 최고위원. 너무 버라이어티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거기다 그 60만 원 꺼내대 가지고 사실 해명이 쉽진 않았겠지만은 또 해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300만 원대 생활비다라고 정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논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왜냐하면 세금을 투입해서 만든 어떤 이런 보고서라든지 연구 결과물에다가 자기가 좀 편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뭐 해외여행 이런 것들도 지적이 됐지만은 사실 국회의원이 세비를 받고 이제 이렇게 일하는 이유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세비 받으면서 본회의라는 어쩌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표결의 의무라든지 이런 걸 저버리고 가족들과 유희를 즐겼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장관직을 할 땐 그럼 좀 다르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좀 보기 때문에 충분한 결격 사유다. 방금 열거한 사회들은. 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낙마를 주장할 테고요. 민주당은 또 국민의 뜻이다 그러면서 임명하겠죠? 이제 너무 상투적이라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 뭐 당연히 본회의 중에 여행 간 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과했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제일 큰 이슈가 아마 생활비 6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약간의 언론의 프레임 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상 뭐 본인이 뭐 60만 원 썼다고 한 게 아니라 소득이 얼마고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 할 때였거든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카드 쓴 거 보니까 720이다. 나누기 12 하니까 60이다. 한 해에 720 그렇죠. 카드 썼더라. 카드 사용한 거 보니까 그걸 이제 생활비로 한 건데. 근데 그거 말고도 본인 입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하 쓰자라고 우리 부부가 다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또 있어요. 그렇죠. 아니 생각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본인이 어쨌든 이게 좀 전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국회의원이 한 달 세비가 한 1,000만 원 이상 됩니다. 한 1,500 정도 돼요. 그러면 당연히 생활비로 3인 가족 쓰면 뭐 한 4,500 이상 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쓰겠죠. 왜냐면 근데 그거를 카드 720 썼으니까 한 달 생활비 60이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해석한 거거든요. 팩트가 아니고 언론에서 해석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한 달 60만 원 갖고 살았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약간 언론의 프레임 아닌가. 또 야당에서도 그걸 계속 또 어찌 보면 증폭시킨 면이 있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예를 들어 생활비 아낀답시고 편의점 가면은 그거 뭐 10% 깎아보려고 포인트 카드에다가 무슨 인터넷 상품권 사가지고 가끔가다 결제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럼 다 기록이 남아요.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나 사업자나 전부 다 어쨌든 비용 공제, 소득 공제 받기 위해 가지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생활화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뭐길래 60만 원만 딱 그렇게 신고되는 형태의 지출로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건지. 증빙 자료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현금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지금 거에 이제 대해서? 그 3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230만 원이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네.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명이 살려 그러면은 230 정도는 지출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소득 기준을 맞추는 분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그런 상황에서 60만 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100만 원 이하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하튼 청문회는 끝났고요. 아니 그리고 통장은 왜 40개 남았는데요? 뭐 어제 해명 들어보면 선거 때 만들었다가 해지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렸다. 아니, 선거는 본인만 치러봅니까? 사람 다 치르는데 그 안에서 국회의원들 앞에 그런 해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요즘 이제 은행에 통장 만들어 가보시면요. 네. 한 달에 한 개 딱 만들게 해주거든요. 가가지고 하면 거래 목적부터 다 신고하라 그래요. 뭐 가면은 코인 하세요?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거 뭐라고 답하셨을지 좀 궁금하고 서류가 남아있을 텐데 참 희한합니다. 이 통장 얘기하니까요. 요즘은 뭐가 유행이냐면 무슨 이렇게 포스나 이런 거 보면 한 번에 쫙 정리되거든요. 그제는 보니까 사람들이 이 포인트 쌓인 거 카드마다 한다고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뭐 한 번에 싹 정리하는 어카운트 인포 그 앱 깔면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청문회는 지나갔고 오늘 상한가 하한가 오늘 시간이요. 지금으로부터 딱 15분 있거든요. 잘 나눠서 두 분 제가 분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누구부터 할까요? 현근택 변호사님? 네네. 일단 뭐 나경원 의원 얘기 잡았는데요. 나경원 상한가 하한가? 당연히 하한가죠. 민주당에서 당연히 하한가 왜냐면 주셨겠죠. 사실은 이제 이분이 얘기했던 게 그 전에 행동하고 많이 모순되는 게 많아요. 한 두 가지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세랑 종부세를 좀 깎아주겠다 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재산세가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부과합니다. 시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50%는 서울시에서 부과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래는 구청세죠. 그러니까 조은희 구청장 같은 경우도 깎아주겠다 한 거잖아요. 맞아요. 서울시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종부세 뭐 이걸 저기 기준 인상한다. 이거는 국회에서 역할이에요. 종부세는 국세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죠.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깎아주면서 어쨌든 이 뭐 1억 정도를 뭐 결혼 출산하면 얘기 전제 거는데 뭐 아이디어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반값 아파트 공약에서 이자를 내주겠다는 건데 조건을 걸었다는 거죠. 결혼을 하든지 출산을 하면. 맞습니다. 그럼 뭐 결혼 출산 안 한 사람들은 지원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결혼 안 하고도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걸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뭐 재작년에 원내대표 할 때 그렇게 비난했어요.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복지정책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퍼주기다, 뭐 매표행위다 엄청 비판했는데 그걸 또 본인의 성과로도 얘기했고 그런 분이 또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런 공약을 하니까 1억 주겠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당연히 뭐 비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봐요. 이준석 전 최고? 저는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나와가지고 대선 후보급 공약을 낸 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복지의 큰 틀이라는 걸 놓고 서울시장 선거 되는 큰 선거에서 경쟁하는 것은 지금까지 종종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 무상급식 논쟁이라는 것도 국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경쟁했던 것이고 이재명과 김종인 하면 이제 그들의 그 대표 복지 공약으로 그 이제 사실 기본소득제가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기본 자산제, 이제 청년이 20세가 되면 얼마 지급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나경원 의원의 이번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 대출제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실제 아이디어로 나온 것들이. 근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브랜드화된 정책을 만들고 앞으로 정치인 나경원이 가져가겠다는 거는 결코 뭐 비판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이번 선거만 나올 것도 아니고 저는 앞으로 선거에 나올 일들이 많다 보거든요. 근데 말 바꾸게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퍼주기라고 막 다른 후보들 욕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퍼주고 계시는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근데 그 퍼준다는 것이 결국은 출산율이나 아니면은 결국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이라면은 청년층의 주택 구매에 대한 것이라면은 퍼주는 방식이든 아니면 뭐 주택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방식이든지 간에 뭐 애 키울 때 보조금 주겠다는 방식이든지 간에 지금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공약해왔어요. 이거는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당연히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 바꾸기라고 보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오히려 재난지원금 같은 영역이야말로 사실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지 미래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견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미래에 대해 대응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출산율 높여야 된다고 모두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는 피해를 누가 입었느냐를 좀 네. 이제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보수 진영 주자들의 이제 이야기인 것이고 미래에 대해 가지고는 누구나 이제 꿈꾸는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이준석 최고랑 방송 많이 하는데요. 할 네. 때마다 항상 명언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말은 정말 맞다.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 사람들 찍어요. 예, 그러면. 어쨌든 네. 그 말은 저도 맞다고 봐요. 예. 근데 한쪽에는 세금 깎아준다 그러고 반대쪽으로는 세금 늘린다 그러다. 말듯이 모순이죠. 차라리 그냥 현재 세금은 그냥 두겠다. 그리고 뭐 복지를 늘리겠다 하는 건 말이 될 수 있는데 감세하고 복지 늘리겠다.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에 정말 형은 모순이라고 안 할 수 없죠. 그분 저는 어떻게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소득세라든지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네. 경제 상황이 1년에 뭐 예를 들어 매출이라는 게 변해도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5% 10% 사이 변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종부세라는 거는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 늘어가지고 2배, 3배 늘어가지고 여기서 불연속적으로 갑자기 세금이 확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해 가지고 세율 조정을 일부도 한다 그래도 세액 자체로는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저희가 얘기하죠. 세를 줄이자는 것은 자 서울에 이제 지하철 종점에 사는 사람들도 예. 이제는 신축 아파트면은 종부세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예. 이 정도 됐으면은 원래 종합부동산세의 취지가 뭐냐면은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함인데 서울에 지하철 종점 사는 사람까지 걸려버리면 이거는 너무 광범위한 규제가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세액을 일정 정도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후보라면 누구나 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상계동이나 은평구에 사는 사람한테 당신이 종부세 대상자요 이렇게 통보하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예, 우리가 무슨 강남이냐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대책을 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세금이라는 건 항상 국민들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치인들이. 예, 결국은 근데 지금 세금을 깎아주면서 복지는 늘리겠다. 이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거 마치 저는 안 맞는 말이라고 봐요. 솔직히 해야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하한가를 줄 수밖에 없다. 세금은 이미 많이 늘어났다 같은 올라오셨고. 겁니다. 예. 아니 그나저나 이준석 전 최고는 오늘 누굴 골라오셨어요? 저는 우리 박범계 장관님. 박범계 법무부 장관. 네. 지금 장관 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한가로 고르신 이유는? 저는요 박범계 장관님한테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결국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좀 실패했던 것들이나 국민들한테 좀 안 좋게 보였던 것들을 교정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두 가지를 뽑았던 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해결해야 될 큰 갈등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추윤 갈등 속에서 대검이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의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검 간부들이 사실상에 이제 항명을 하는 모양새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징계, 감찰 이런 데서 윤석열 총장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했던 예. 간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법원이 어느 정도 이제 가처분을 통해 가지고 여기 대해서 한쪽에 승리를 선언한 이상 저는 간부들이 좀 보직 이동을 하고 다 좀 물러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부분만 실현됐습니다. 심재철 국장 정도만 이제 전보 조치되고 예. 나머지는 또 이제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대검이 정상화될 길이 좀 요원해졌다. 결국 인사가 잘못됐다 그 그런 생각이 말씀하시는 들고요. 거예요. 또 하나의 또 갈등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나쁜 사람 때려잡는 가장 수사력이 뛰어난 조직 중에 하나가 서울중앙지검일 텐데 네. 여기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가지고 예.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가지고 간부급이나 수사팀에서 공개 항명을 했어요, 사실상. 예. 그렇다면은 저는 이 공개 항명에 대해 가지고 진짜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 행정을 통할하는 사람이라면은 한쪽에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가 예를 들어 이번에 이성윤 아닐까? 지검장을 계속 유임시킨다 그러면은 네, 저는 네. 오히려 그러면 간부들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사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이제 이성윤 지검장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은 간부들을 놔두고 이성윤 지검장을 전보 조치하든지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결국 이 책임을 이번에 그 박범계 장관이 방기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의미에서 하한가 줄 수밖에 없다. 현 변호사님. 예, 정말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요.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제청은 법무부 장관이 예, 하고 그렇죠. 근데 다른 부처와 좀 다르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고 돼 있죠. 네. 예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검사 출신이고 이럴 때는 당연히 반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해가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검찰 출신 아닌 장관이 오면서 이게 어찌 보면 원래 그 원칙대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애매할 때는요. 법 문헌대로 가야 돼요. 의견을 들어라고 돼 있거든요. 네. 합의하여도 아니고 협의하여 할 거냐 의견을 들어야 할 거냐 엄청 싸웠습니다. 국회에서 결국은. 네. 근데 법은 의견을 들어라고 돼 있어요. 예.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는 의견을
듣는 청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관심 있는 사건이 원전 수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대전지검 방문하자마자 수사가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직무정지에서 복귀되고 나서도 바로 또 챙겼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관심 있는 사건인데 대전지검장을 유임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리고 인사도 굉장히 최소화했습니다. 5명 옮겼거든요. 아, 대전 건드리지 않은 거 그럼요. 요걸 중요한 중요하게 거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가장 관심 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딴 데 보냈거나 이래서 모르겠지만 그대로 뒀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거다. 타협한 거다. 의견을 반영한 거다라고. 균형을 맞춘 거다. 네. 근데 서울을 안 건드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전 최고는 큰 문제다라고 하셨거든요.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은 수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총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면 사실은 인사를 총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관심 있는 사건에 가장 관심 있는 사건에 그 지검장을 옮긴다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의견을 반영한 거죠. 그거 왜 그냥 뒀을 거라고 보세요, 박 장관? 일단은 만약에 옮겼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 야당에서 이게 수사 문개기 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 대전은 그렇고 서울. 지금 윤 총장은 서울 이렇게 둬가지고 뭐 돌아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바꿔달라 이런 거였잖아요. 당연히 이제 본인이 의사대로 수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사건도 또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테고. 그런데요, 사실은 중앙지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거든요. 검찰 내에서 실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견제가 필요하다. 서로 견제? 그럼요. 왜냐하면 검찰 내에도 실제 일선 부서라든지 아니면 지휘 부서라든지 대검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대검도 만약에 다 본인이 원하는 참모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서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견제도 견제 나름이지. 지금 아까 대검도 그렇고 지금 중앙지검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 목을 물어뜯으려고 싸웠던 상황 속에서 이걸 유지한다는 것이 원래 강아지 2마리 키워도 둘이 싸우면요 우선 떼어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같이 넣어놓은 다음에 야 이제 니네 싸우지 마라 이런다고 강아지들이 안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전지검 얘기하셨는데 그 수사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관심을 갖냐 여부는 관계없는 게 제가 기준으로 제시한 거는 그 조직 내에서 중앙지검이든지 대전지검이든지 대검이든지 단위 조직 내에서 그 수장과 밑에 있는 이제 간부들 간의 갈등 관계가 어느 정도로 표출되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싸우는 강아지 둘 떼놓으라 그러는 건데 저는 그거를 예를 들어 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든 중앙지검장을 보내든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 자체가 와해된 상태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검찰청 2개를 이렇게 놔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견제냐 균형이냐? 아니다. 이건 와해다. 지금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지금 확인하셨을 텐데 그 이 상황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윤석열 총장이 만났다면서요? 무슨 얘기했대요?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뭐 결국 나온 내용은 별로 없지만은 결국 지금 가장 모호한 지점이 공수처가 아닌 우선 수사권이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땡겨갈 수 있는 권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선에서 이걸 적용할 것이냐. 왜냐하면 김진욱 처장이 처음에 임명되기 전에 이 공수처라는 사이즈가 크지도 않고 모든 걸 가져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요 사안에 대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의 판단 기준이 뭘까? 왜냐하면 수사력이라는 게 아까 저희가 중앙지검도 얘기했지만은 자 공수처가 처음 출범한 조직이 팀워크도 안 맞고 그런 상황 속에서 거대 사건을 맡으면은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쌓아두는 거거든요. 이 햄스터가 이렇게 막 해바라기씩 물고 이렇게 막 있는데 먹진 않고 있는 것처럼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 김진욱 처장이랑 윤석열 총장이 현안들을 좀 검토하지 않았을까. 쭉 놓고 뭘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을 것 그런 같다.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 수사의 능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계속 듣는 뭐 포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하게 많을 텐데 공수처의 규모로 지금 그런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조직이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서로 의견 교환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협의를 했을 거라고 봐요. 말씀처럼 수사 능력을 갖추는 데는 검찰의 협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수수사라든지 수사관들이라든지. 근데 이제 검사 출신은 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협조도 필요하고 지금 가장 쟁점이 될 거는 과연 사건의 이첩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규칙을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진행 중인 사건이라든지 지금 제일 관심 많은 1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협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는 규정을 아마 만든다고 하는데 검찰하고 공수처가 같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딱 한마디로만 답해 주세요. 김진욱, 윤석열 두 조는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공직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예. 뭐 나름 조심을 합니다. 예. 대놓고 어디 가가지고 뭐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 명을 거역했다는 이런 식으로 도발만 하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 변호사님. 윤석열 총장은 임기 얼마 안 남았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5월 정도 되면 아마 인사위 추천위가 구성됩니다. 하하. 공수처는 아마 본격 수사는 7, 8월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충돌할 부분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없을 거라고 보신다. 여기까지 두 분 고맙습니다. 설 잘 쇠고 돌아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